박노순 씨, 독고 사장님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건을 내놓으셨소. 그 산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 개발이 막히고 있는 거 알지 않소? 협조 좀 합시다. 이게 뭐 하는 이장님 짓이니? 말이 맞아.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지. 이 돈도 주겠다는데 뭘 더 바라나? 여러분, 지금 이 할머니의 손이 떨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70평생 산골에서 나물 캐고 밭 일구며 살아온 박노순 할머니. 지금 그 손에 쥐어진 건 인감도장입니다. 탁자 위에는 계약서 한 장, 그리고 그 옆에 펼쳐진 3천만 원 현금, 5만 원권이 벽돌처럼 빼곡하게 쌓인 검은 가방. 이런 돈, 이 마을에서는 누구도 한 번에 본 적 없는 액수입니다. 어르신, 저도 어르신 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을 더 좋게 가져왔어요. 여기 서류 한번 보시죠. 할머니의 시선이 방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방 안에는 12살 손자 하늘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발끝이 달아빠진 운동화, 어깨끈이 해진 가방.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 가슴에는 못이 하나씩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 인주가 도장 밑면에 묻었습니다. 그 손이 계약서를 향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cm, 이제 1cm만 더 내려가면 수백억짜리 산이 3천만 원에 넘어갑니다. 안 돼요. 70대 할머니와 12살 손자. 그들이 지키려 한 산의 진짜 가치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저 양복 입은 사내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 할머니가 지킨 산의 진짜 가치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저 사기꾼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끝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짙은 안개가 도로 위를 삼키고 있던 새벽이었습니다. 아빠의 낡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하늘이는 잠이 들어 있었고 앞좌석에선 엄마가 아빠에게 말하고 있었죠. 여보, 졸리면 쉬었다 가요. 안개도 너무 짙잖아요. 괜찮아. 조금만 가면 안개 거칠 거야. 어머니 생신인데 일찍 도착해야지. 트렁크에는 할머니 생신 선물로 산 홍삼 세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이끼골까지는 아직 2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뒤의 일은 뉴스로만 전해졌습니다. 하늘이는 뒷좌석 에어백 덕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좌석의 두 사람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눈을 감았어요. 아이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엄마도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서성이는 낯선 어른들이었어요. 오빠, 하늘이는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어. 내가 맡을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맡아야지. 아파트는 내가 정리하고 하늘이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갈 거야.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 그 돈을 두고 고모와 큰아버지가 병원 복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사람들이 장례식장에는 제일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아이는 병원 침대 위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그날부터 입을 닫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에게도 간호사에게도 물론 그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2달이 흘렀을 때 병원에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보따리 하나를 든 채로 이끼골에서 버스를 4번 갈아타고 올라온 박노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가만히 앉아 하늘이의 손을 잡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창한 위로도 억지 미소도 없이 주름진 손바닥의 온기만이 아이의 손등 위에 조용히 전해졌죠. 그날 저녁 하늘이가 2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나 데려가줘. 그래. 우리 하늘아.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창 밖으로 서울의 아파트 숲이 점점 멀어지고 산과 농과 개울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하늘이는 할머니 어깨에 기대어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곳 이끼골. 사람보다 나무가 더 많고 아침이면 새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이 잊어버린 듯한 곳. 하지만 이곳에 세상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노리는 자들이 곧 이 마을로 들어옵니다. 할머니가 매일 캐오는 도라지의 정체는
그리고 검은 차를 타고 나타난 양복 사내의 목적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이끼골에 도착한 뒤에도 하늘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고 밥도 새어 숟갈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기 일쑤였죠. 살이 빠지고 얼굴빛이 누렇게 떠가는 손자를 바라보며 할머니의 속은 하루하루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산에서 내려오며 뭔가를 흙 묻은 보자기에 싸들고 왔어요. 흙을 씻어내자 드러난 건 손가락 굵기에 울퉁불퉁한 뿌리였습니다. 하늘아, 이거 먹어봐라. 우리 산에서 나는 산도라지인데 그냥 도라지가 아니야. 이 산은 내 할아버지가 물려준 전부야. 내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직접 다려줬을 텐데 이 못난 할미가 대신하는 거니까.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응? 뿌리를 다린 물은 쓰고 텁텁했지만 할머니가 건네는 손길에 담긴 마음만큼은 그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아이는 눈물을 삼키며 사발을 비었고 할머니는 그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연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산에 올랐어요. 돌아올 때면 늘 같은 뿌리를 보자기에 싸들고 왔고 그걸 씻고 다리고 식혀서 손자에게 먹이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나자 하늘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새어 숟갈에 멈추던 밥그릇이 한 공기씩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팔봉. 박노순 할머니의 먼 친척벌 되는 이 48살 사내는 이끼골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팔봉아, 또 졌네. 오늘만 얼마야? 에이, 다음 판에 만회한다. 만회해? 젊은 시절 서울에 올라가 이것저것 손댔다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 품삯이나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처지.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름이었어요. 처음엔 소소한 화투판이었던 게 점점 판이 커졌습니다. 이길 때의 짜릿함을 잊지 못해 판돈이 불어났고 질 때마다 만회하겠다며 더 큰 돈을 걸었어요. 팔봉 씨 이자만 5개월 밀렸어요. 이번 주 안에 1,000만 원이라도 입금 안 되면 알지? 빚이 수천만 원을 넘어섰을 때 조팔봉의 목을 조이기 시작한 건 읍내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 걸려왔고 한밤중에 낯선 사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어요. 팔봉 씨, 계십니까? 문 열어요. 독고치를 만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읍내 술집에서 술에 절어있던 조팔봉에게 양복 차림의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팔봉 씨 맞죠? 제가 팔봉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나 돈 없어. 빚이 5,800만 원이시죠? 읍내 사채업자 김덕수 씨한테 줬고 이번 주까지 1,000만 원 안 갚으면 큰일 나신다고 들었는데. 당신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이 사내는 조팔봉의 빚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졌는지, 심지어 고향이 이끼골이라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블랙진생이라는 약초 유통회사를 운영합니다. 팔봉 씨한테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 이끼골 뒷미산 박노순 씨 소유지 맞죠? 그 산에 대한 정보만 주시면 됩니다. 독고칠이 원한 건 단 하나.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산에 뭐가 있는지, 주인이 팔 의향이 있는지, 업계에 떠도는 소문을 추적하다 이끼골까지 왔다고 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약초 군락지가 있다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독고칠이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 하얀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건 현금 500만 원. 빚 갚고도 남을 만큼 챙겨줄게요. 숙모산 정보만 넘기면 돼요. 노름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술잔을 비울 때쯤 입이 풀렸어요. 박노순 할머니. 남편이 죽기 전에 절대 산을 팔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는데 할머니가 매일 산에 올라가서 뭔가를 캐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에서 손자가 내려와서 같이 산다는데. 조팔봉은 자기 피부치의 속사정을 한 푼에 넘겨버린 겁니다. 500만 원. 그 돈에 숙모의 삶이, 할머니가 평생 지킨 산이 팔려나갔어요.
그 정보를 손에 넣은 돛고칠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새벽 아무도 모르게 뒷미산에 올랐어요. 산 초입부터 발걸음을 늦추고 흙의 색깔을 살피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의 각도를 읽었습니다. 산만이 출신, 토질, 습도, 나무 그늘의 깊이, 평범한 사람 눈에는 잡목만 우거진 돌산이었지만 돛고칠의 눈에 비친 것은 전혀 달랐어요. 산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 돛고칠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끼 낀 바위 틈, 고목을 감싸고 있는 그늘진 땅, 그 아래로 드문드문 솟아있는 작고 여린 줄기들. 이건 최소 100억짜리 노다지판이야. 잡목만 가득한 쓸모없는 산이라고요? 천만에요. 이 산은 돛고칠이 10년 넘게 전국을 뒤진 끝에도 본 적 없는 규모의 보물 창고였습니다. 그것도 사람 손을 한 번도 타지 않은 채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고요히 자라온 것들이 산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조팔봉은 매일같이 할머니의 마당에 얼굴을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막걸리 한 병을 손에 들고 슬쩍 나타나서는 평상에 걸터 앉아 한숨부터 푹 내쉬는 겁니다. 휴. 이건 숙모, 요즘 읍내 나가 보니까 산 가진 사람들 세금 때문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작년보다 또 올랐다면서요. 숙모네 뒷미산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늘이 학용품 살 돈이면 세금이 나가는 거라니까요. 하늘이 중학교 올라가면 돈이 더 드는데 그때 가서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늘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조팔봉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숙모, 산은 팔 때 팔아야 해요. 임자 나타났을 때 놓치면 후회합니다. 하늘이 키우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돌산 붙들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산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 손자의 미래를 걸고 들어오는 말, 돛고칠에게서 받은 지시대로 조팔봉은 매일 할머니 곁에서 불안의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밥상을 물린 뒤 할머니가 하늘이 옆에 슬며시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조카 팔봉이가 그러는데 그 산 세금만 많이 나온단다. 할미가 잘 모르는 건데 요즘 산 가진 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 할머니 팔봉이 아저씨 말 듣지 마요.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지키라고 한 산이잖아요. 절대 팔면 안 돼요, 할머니. 알았다. 알았어. 할머니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조팔봉이 매일 와서 불안의 씨앗을 심고 있는데 하늘이가 그때마다 곁에서 막아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끼골 뒷미산을 향한 검은 손, 그 손이 점점 더 가까이 할머니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이 밤중에 본 것은, 그리고 그가 준비하기 시작한 복수의 칼날은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이끼골로 올라왔어요. 할머니의 마당, 나무가지 한쪽이 기울어진 낡은 평상 위에 검은 가방 하나가 놓였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린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벽돌처럼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현금 3천만 원.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뒷미산 한번 올라가 봤는데 잡목에 돌뿌리만 가득하지 쓸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숙모, 나도 알아봤는데 요즘 산값이 이것보다 못해요. 이걸 놓치면 후회합니다. 임자 나타났을 때 얼른 팔아버리세요. 할머니의 시선이 자꾸 방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방 안, 숙제를 하고 있는 손자 하늘이, 발끝이 달아빠진 운동화, 어깨끈이 해진 가방.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 가슴에는 못이 하나씩 깊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안 깊숙이 손을 넣어 꺼낸 것은 천보자기에 쌓인 낡은 인감도장이었습니다. 평상으로 돌아온 할머니 앞에 돛고칠이 계약서를 밀어 넣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담긴 작은 통이 도장 옆에 나란히 놓였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인주 뚜껑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문 앞에는 맨발의 소년 하늘이가 서 있었어요.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평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독고칠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얇은 두 손이 계약서를 움켜쥐었고 힘껏 찢어버렸어요. 하늘이 이 산 10억을 준대도 절대 안 팔아요. 아니 100억을 가져와도 안 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누가 이 꼬마를 들여보낸 거야? 어린 것이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너 때문에 할머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이 집에서 썩 나가. 내 손자한테서 떨어져. 독고칠이 검은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급할 것 없다는 듯 양복 소매를 툭툭 털며 차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에서 포기의 기색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늘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독고칠은 분명 다시 올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또 인감도장을 꺼내면 이번에는 자기가 계약서를 뜯는다 해도 소용이 없을지 모릅니다. 침대 위에서 뒤척이던 하늘이의 시선이 방 한쪽 구석에 멈췄어요. 낡은 보따리 속에서 빼곡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검은 원통 하나. 아빠의 망원경이었습니다. 아빠가 캠핑을 좋아했어요. 주말이면 가족을 데리고 산이나 바닷가로 나가 텐트를 치곤 했는데 밤이면 이 망원경으로 별을 보여주었습니다. 렌즈 눈을 대면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다가오던 신기한 물건. 뒷미산의 검푸른 능선이 밤하늘 아래 누워 있었어요. 망원경을 눈에 갖다 대고 천천히 산등성이를 훑어나갔습니다. 나무 그림자, 바위의 윤곽, 능선을 타고 흐르는 안개의 자락. 고요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누우려던 바로 그 순간 산 중턱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빛이 깜빡했습니다. 하늘이가 다시 망원경을 들어 올렸어요. 초점을 맞추자 나뭇가지 사이로 흔들리는 불빛 두세 개가 포착되었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한밤중에 뒷미산 속을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한 곳에 머물다 천천히 이동하기를 반복했는데 마치 무언가를 찾거나 확인하며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건 마을 사람이 아니야. 이끼골에서 한밤중에 산에 오를 사람은 없었어요. 산짐승이 나오기도 하거니와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을 밤에 오른다는 건 이 마을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 사람들 뭔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밭에 나간 사이 하늘이는 뒷미산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올라가 보면 밤에 불빛이 어디쯤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산 중턱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갔을 때 하늘이의 발이 멈췄습니다.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 그 줄기 사이로 낡은 나무 판자가 살짝 보였던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보니 굵은 가지 여러 개가 교차하는 곳에 작은 구조물이 얹혀 있었어요. 판자들이 이끼로 덮여 있었고 못 대신 밧줄로 묶은 자리가 여럿 보였어요. 사다리 대신 나무 줄기에 홈을 파서 발을 디딜 수 있게 해놓았는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임은 분명했지만 구조 자체는 아직 튼튼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거구나. 할머니가 예전에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산을 돌보느라 올라가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다고, 산에 자기만의 쉼터가 있었다고, 홈을 짚어가며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어른 하나가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였어요. 그런데 오두막에서 바라본 풍경에 하늘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산 아래 마을이 한눈에 보였고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산 중턱에서 정상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훤히 내려다 보였어요. 어젯밤 불빛이 움직이던 바로 그 일대가 여기서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여기서라면 보인다. 그날 저녁 하늘이는 오두막에서 관찰을 마치고 내려왔다가 마을 안쪽 개울 건너편에서 멈췄습니다. 조팔봉의 낡은 집, 마당에 불이 켜져 있었고 평상 위에 소주병 여러 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양복 상의를 벗어 옆에 걸쳐놓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사내. 독고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팔봉의 집을 아지트 삼아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의 시선이 조팔봉 집 툇마루에 닿았습니다. 평상은 마당 한가운데 있었지만
마루는 그 바로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루 아래에는 사람 하나가 엎드려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틈이 있었습니다. 집 뒤편 울타리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돌아가면 들키지 않고 툇마루 밑까지 기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친 짓이야. 들키면 끝이야. 하지만 하늘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울타리에 벌어진 판자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고 흙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린 채 팔꿈치로 기어갔습니다. 툇마루 밑에 도달한 하늘이는 숨을 가다듬고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습니다. 머리 위에서 두 사내의 목소리가 내려왔어요. 평상에서 불과 두세 걸음 거리. 한 손으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이 빛나지 않도록 옷자락으로 가린 채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형님, 근데 내일 진짜 되는 겁니까? 그 할머니가 또 안 찍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걱정 마. 이번에는 이장까지 다 세워놨어. 마을 전체가 압박하면 그 노인네가 버틸 재간이 없어. 쓸모없는 땅이라는 말에 홀딱 속았으니까 내일 도장만 찍으면 수백억은 우리 거야. 수백억. 그 세 글자가 하늘이의 귀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3천만 원에 사겠다던 산이 수백억이라고요? 역시 형님, 수백억이면 팔봉 씨도 이번에 한몫 단단히 챙기는 거야. 3천만 원으로 수백억을 벌다니. 이 맛에 사기치는 거지. 호탕한 웃음이 방귀를 가리며 퍼졌어요. 조팔봉도 따라 웃었습니다. 자기 피부치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자각도 없이 돈 앞에서 헤헤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하늘이의 귀에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도라지가 아니었던 그 뿔이 한밤중에 산을 오르던 불빛, 3천만 원이라는 교묘한 금액, 흩어져 있던 퍼즐의 조각들이 이 두 마디에 와서 하나로 맞춰졌어요. 이 산에 수백억짜리 무언가가 있고 독고칠은 처음부터 그걸 알면서 할머니를 속여온 겁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위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팔봉이 평상에서 골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독고칠이 일어서는 기척이 나더니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엔진 소리가 마을 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늘이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툇마루 밑에서 기어나온 하늘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시간 47분 23초. 빨간 점이 아직 깜빡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하늘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112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저기요. 우리 할머니 산을 사기로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마을 회관에서 강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할 거예요. 학생, 장난 전화 아니지? 장난 아니에요. 녹음 파일이 있어요. 들려드릴게요. 주소가 어디지? 강원도 이끼골이요. 내일 오전 회관 근처에서 대기해주세요. 제발요. 접수를 받은 경찰은 반신반의했지만 하늘이가 녹음 파일의 일부를 전화기에 대고 들려주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내일 오전 회관 근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학생,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12살 아이가 밤새 세운 작전은 두 갈래였던 겁니다. 하나, 스피커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들려주는 것. 둘, 경찰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하는 것. 녹음 파일만으로는 어른들이 무시할 수 있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독고칠의 반응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할 수 있어. 앰프에 연결하고 경찰이 오면 저 사람들은 끝이야. 그리고 운명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독고칠과 조팔봉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어젯밤 나눈 그 대화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녹음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12살 소년이 그들을 심판할 칼날을 이미 갈아놓았다는 것을, 사기꾼들의 완벽한 계획, 그리고 소년의 완벽한 역습. 누가 이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짜릿한 순간이 펼쳐집니다. 운명의 아침. 조팔봉이 할머니 집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회관에서 기다린다. 너도 와라. 조팔봉의 눈이 평소와 달랐어요. 초조한 빛이 감돌았지만 입가에는 억지로 만든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이를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분명했어요. 아이가 또 난입해서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일을 막으려면 차라리 눈앞에 두고 통제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겠죠. 네, 갈게요. 마을 회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조팔봉이 앞장서고 하늘이가 뒤따라 걸었어요.
좁은 회관 안에는 마을 사람 15명 남짓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이장이 상석에 자리를 잡고 그 옆에 독고칠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독고칠 맞은편에 작게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또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려 있었는데 그 눈빛 안에 따뜻함은 없었어요.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는 무관심이거나 혼자만 고집 부리지 말라는 압박이거나 그날 이장과 동네 사람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박노순 씨, 독고 사장님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건을 내놓으셨소. 그 산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 개발이 막히고 있는 거 알지 않소? 협조 좀 합시다. 마을 사람들도 이장 말에 찬성했습니다. 이장님 말이 맞아.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지. 이 돈도 주겠다는데 뭘 더 바라나? 노순 씨, 우리도 다 이해하지만 이건 마을 전체 문제요. 할머니를 애워싸는 목소리가 하나둘 보태질 때마다 할머니의 어깨가 조금씩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어르신 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을 더 좋게 가져왔어요. 여기 서류 한번 보시죠. 탁자 위에 새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3천만 원. 달라진 건 겉포장뿐이었어요. 그럴듯한 제목이 붙었고 이장의 직인까지 미리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합의한 공식 문서인 것처럼 꾸며놓은 거죠. 어르신, 서명란은 여기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회관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장, 독고칠, 조팔봉, 사방이 벽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시선이 회관 한쪽 구석에 서 있는 하늘이에게 멈췄습니다. 이 산을 지키고 싶었어요. 남편과의 약속이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장롱에서 꺼내온 인감도장을 쥐었어요. 붉은 인주가 도장 밑면에 묻었습니다. 그 손이 계약서를 향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cm 이제 1cm만 더 내려가면 바로 그 순간 하늘이가 조팔봉의 손 아래에서 몸을 확 낮췄습니다. 미끄러지듯 빠져나간 아이가 회관 구석 앰프 뒤로 달렸어요. 하늘이의 손이 앰프 뒷면을 더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케이블을 꺼내 한쪽은 스마트폰에 한쪽은 앰프에 꽂았어요. 전원 스위치를 올리자 스피커에서 웅하는 소리가 회관을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늘이에게로 돌아갔어요. 할머니의 손이 계약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정말 1cm도 남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안 돼요. 그 소리에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은 정적 속에서 하늘이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 재생 버튼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에서 독고칠과 조팔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이번에는 이장까지 다 세워놨어. 마을 전체가 압박하면 그 노인네가 버틸 재간이 없어. 형님, 근데 내일 진짜 되는 겁니까? 그 할머니가 또 안 찍는다고 하면 어떻냐? 쓸모없는 땅이라는 말에 홀딱 속았으니까. 내일 도장만 찍으면 수백억은 우리 거야.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수백억? 이 쓸모없는 땅이라며 속았다고? 그럼 그 계약이 다 거짓말이었단 거야? 그런데 결정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역시 형님. 수백억이면 팔봉 씨도 이번에 한몫 단단히 챙기는 거야. 3천만 원으로 수백억을 벌다니. 이 맛에 사기치는 거지. 하하. 회관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술렁였어요. 사기를 쳤다고. 아니, 그럼 우리가 할머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이장님까지 세워놨다고? 이장님도 돈 받으신 거요? 다 들으셨죠? 쓸모없는 땅이라고요. 우리 할머니 속여서 수백억 벌려고 작당한 사기꾼들이에요. 처음부터 전부 짜고 친 거라고요. 돈도 계약서도 마을 발전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일러! 도대체 뭐야?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내가 회관을 가로질러 하늘이에게로 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 당장 내놔! 낚아채듯 움켜쥐려는 손가락이 폰 모서리를 스쳤지만 하늘이가 폰을 가슴에 꽉 안고 몸을 돌렸습니다. 이거 당장 내놓으라고! 독고칠이 아이의 팔을 잡아챘어요.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속일 생각이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녹음 파일을 빼앗으려 들겠어요? 사내의 바라기. 녹음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이 자리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버린 거예요. 손 놔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인감도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또르르 굴러갔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독고칠에게 달려가 하늘이의 몸을 끌어안았어요. 구부정한 등으로 손자를 감싸며 사내를 향해 눈을 부릅뜹니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은 벌써 불렀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관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가까워져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복 경찰 2명, 그리고 사복 형사 1명. 독고칠 씨 맞습니까? 독고칠 본명 김태섭. 3년 전 국립공원 내 희귀약초 불법 채취 및 밀매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인물이 맞습니다. 천연기념물급 약초를 조직적으로 채취해 암시장에 유통한 혐의입니다. 불법 채취 밀매, 자연환경 훼손, 사문서 위조까지 걸려 있어요. 도주한 지 2년 넘었는데 여기 계셨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조팔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몸을 낮추며 뒷문 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등을 구부리고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뒷문 손잡이에 손이 닿았습니다. 살짝 돌리자 문이 열렸어요.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죠. 회관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청년들이 조팔봉이 뒷문으로 빠질 걸 이미 예상하고 막아선 거였습니다. 비켜.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상관없는 사람이 왜 녹음에 목소리가 나와요? 안에서 다 들었어요, 아저씨.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내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청년들이 양쪽 팔을 잡아 회관 안으로 다시 데려왔어요. 조팔봉 씨, 당신도 사기 공모 혐의로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형사가 독고칠과 조팔봉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이건 함정이야. 12살짜리 애가 무슨 수로? 증거가 명확합니다. 녹음 파일의 본인 목소리, 사기 모의 내용, 그리고 지명수배 신분. 조용히 협조하세요. 숙모, 나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 주시오.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를 더 꽉 껴안았을 뿐이에요. 갈 데가 없단 말이오. 제발. 할머니를 돈에 판 사람이 무슨 용서를 바라요. 아저씨는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 도박빚이 급했던 거잖아요. 500만 원에 우리 할머니 팔아넘긴 거 다 알아요. 12살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용서 빌지 말고 경찰 아저씨한테 빌어요. 독고칠과 조팔봉이 나란히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회관 앞마당에서 두 사내가 차에 실리는 광경을 마을 사람들이 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어요. 우리가 사기꾼 편에 섰던 거야. 노순 씨, 우리가 정말 미안하오. 바닥에 구르던 인감도장을 할머니가 주워들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난 할머니가 하늘이를 돌아보았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 한 명이 박수를 쳤어요. 둘이, 셋이, 열이. 회관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먼지 속에 반짝이는 빗줄기 아래 할머니와 손자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서 있었어요. 70대 할머니와 12살 소년. 세상이 버린 약자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탐욕으로 뭉친 사기꾼 조직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진짜 가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수백억? 그 숫자의 실체가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독고칠이 체포된 뒤 이끼고래는 한동안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이끼고래 헬기 한 대가 내려앉았어요. 저게 뭐야? 헬기가 왜 여기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헬기가 온 건 처음인데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흰 머리에 등산복 차림의 노인이었어요. 그 뒤를 따라 장비 가방을 든 연구원 4명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약용자원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뒷미산을 좀 봐야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와 하늘이가 앞장을 섰어요. 이 박사와 연구원들이 뒤를 따랐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 몇몇이 호기심에 따라붙었습니다. 산 초입부터 이 박사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나무 사이를 걸으며 흙을 손으로 집어냄새를 맡고
이끼 낀 바위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고개를 들어 수간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의 각도를 살폈습니다. 할머니가 늘 뿌리를 캐던 곳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 박사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고목 아래 이끼 덮인 바위 틈, 그 아래로 드문드문 솟아있는 작고 여린 줄기들. 이 박사가 무릎을 꿇고 흙 위에 두 무릎을 대고 앉아 줄기 하나를 떨리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잎의 형태를 살피고 줄기의 굵기를 가늠하고 뿌리 주변 흙의 색과 결을 확인하는 동안 학자의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30년을 약용자원 연구에 바친 학자가 흙 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같은 줄기들이 여기 한 무더기, 저기 한 무더기, 산비탈을 따라 드문드문 이어져 있었어요. 어르신, 이걸 도라지라고 하셨습니까? 네, 산도라지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손자한테 먹이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어르신, 이건 도라지가 아닙니다. 이건 천종산삼입니다. 자연에서 씨가 떨어져 사람 손을 한 번도 타지 않고 자란 야생 산삼이에요. 그것도 줄기의 형태와 뿌리 주변 환경으로 보아 최소 수백 년 수령의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규모의 천종산삼 군락지는 대한민국에서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10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국가적 보물입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건 놀라움도 기쁨도 아니었어요. 여보, 당신이 평생 이 산을 지키라 했던 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 박사의 조사 결과가 정식으로 발표된 뒤 국가약용자원연구소는 뒷미산 일대를 국가특별관리 약용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산 입구부터 능선까지 철제 울타리가 둘러졌고 곳곳에 고성능 CCTV가 설치되었어요. 24시간 감시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돛꽃을 같은 밀매꾼이 다시 발을 들릴 수 없는 철벽이 세워진 거죠. 국가가 소유자를 보호하면서 산삼 군락지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 할머니와 하늘이는 도둑 걱정 없이 이 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매가 열린 날, 이끼골은 물론 전국이 들썩였어요. 이 박사의 감정을 거친 천종산삼 중 수령이 확인된 것들이 정식 유통망을 통해 경매에 올라갔습니다. 할머니와 하늘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난생 처음 와본 번쩍이는 건물이 어리둥절했지만 하늘이가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첫 번째 뿌리의 낙찰가가 전광판에 떴을 때 할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숫자 뒤에 붙은 0의 개수를 몇 번이고 다시 세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뿌리가 이어서 낙찰될 때마다 금액은 올라갔고 경매가 끝난 뒤 할머니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평생 나무를 캐고 밭을 일궈도 만져보지 못했을 금액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평생 몸빼바지에 고무신만 신던 박노순 할머니가 우아한 연보라색 계량 한복을 차려입고 마을길을 걸어왔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비녀를 꽂고 발에는 고무신 대신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뒤따라 걷는 하늘이도 말끔한 새 옷에 깨끗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어깨에 맨 가방은 더 이상 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내가 한턱 크게 쏠 테니까 다들 배 비워 놓으셨지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마당에 푸짐하게 한상이 차려졌어요. 읍내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아와 갈비를 굽고 해산물에 전에 떡에 과일까지. 이끼골에서 이런 잔치상이 벌어진 건 사람들 기억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상석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신 손을 내저었어요. 많이 드시오. 많이 드시오. 그 웃음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이, 이 사람들이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이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조팔봉이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독고칠에 비하면 죄가 가벼워 형량이 짧았던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조팔봉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름빚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마을에서 그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조팔봉은 할머니 집으로 왔어요. 숙모,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갈 데가 없어.
할머니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마당에 선 조팔봉을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할머니가 마루에서 일어섰어요. 천천히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한 걸음 내려왔습니다. 조팔봉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할머니가 뭔가 따뜻한 말을 해줄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팔봉의 얼굴을 한번 보았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빗장 거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조팔봉은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결국 이 사내는 고개를 떨군 채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서했습니다. 속았으니까요. 하지만 알면서 배신한 자에게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진 어느 오후 할머니와 하늘이는 뒷미산 정상 아래 양지바른 언덕에 올라 있었습니다. 정상 바로 아래 봉분 2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하늘이의 아빠와 엄마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국화 한 포기, 코스모스 한 포기, 흙을 파고 뿌리를 묶고 물을 주는 아이의 손놀림이 더 이상 서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아 아이가 꽃을 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능선 위로 나뭇잎이 흩날렸고 멀리 이끼골 마을의 지붕들이 손바닥만 하게 보였습니다. 꽃을 다 심은 하늘이가 일어서서 할머니 옆에 섰어요. 이 하늘아, 내 엄마 아빠도 여기서 보고 있을 거다. 내가 얼마나 씩씩하게 컸는지. 엄마 아빠나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이 산도 잘 지키게 약속해. 바람이 불어와 방금 심은 국화와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알겠다고, 잘했다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처럼 이 산은 영원히 지켜질 겁니다. 할아버지가 심고 할머니가 지키고 하늘이가 이어받은 이 산은요. 어떤 탐욕도 어떤 거짓도 이 산의 품만큼은 빼앗지 못할 테니까요. 여러분, 독고칠은 지명수 배범으로 장기 수감되었고 조팔봉은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순 할머니와 손자 하늘이는 정직하게 지킨 것의 보상을 받았어요.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약자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옳은 것을 지킨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박노순 할머니와 손자 하늘이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